발제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발제문인데 이거 문서로 많이 대체하고 그다음에 사실 긴 걸 준비하다 보니까 토론자분들께 완성된 발제문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발제의 주요 메모를 30페이지에 걸쳐서 보내드렸는데 그 뒤에 기술적인 거, 우수리 잔챙이는 빼고 그냥 주장들만 쭉 문서에 담았는데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발제하겠습니다. 우선 이 긴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또 약간 서설을 붙이자면,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평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 전문가는 군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 발제의 전체 요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서 문혜환이 헛소리라도 했으면 좋겠다. 부서간의 칸막이가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대표적 사례가 이라크 파병 때 하고 한미 FTA 때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칸막이를 없애려면 문혜환이 헛소리라도 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맹점을 짚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평화 전문가의 시각으로서 또 국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못 보는 것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으로서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안보라는 게 이제 재해석돼야 될 상황이고, 이미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는 탈냉전 이후에 그리고 좀 참혹했던 이라크 전쟁 같은 것 이후에 굉장히 많이 재해석되고 재규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라크 전쟁 중에 까트리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까트리나 사태라는 건 허리케인에 의해서 뉴올리언스가 물바다가 된 겁니다. 안보라는 개념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안보에 대한 개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군사 전문가들이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역량들이 결합해서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놓은 마이클 레너의 안보의 재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특히 몇 가지 권고를 미리 말씀드리면,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의 진정 안보란 공동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고,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는데, 자원 경쟁, 환경 파괴, 가난과 빈부 격차, 인구 증가, 실업 생계 불안 등이다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쟁점의 하나로 안보를 어떻게 볼 것이고, 군사 분야에 대해서 문민 통제를 넘어서서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이냐가 큰 쟁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 전문가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56페이지 중반인데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만 한정하는 경향. 둘째, 이런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보호 아래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폭력이나 위협에 대응하는 일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믿는 경향.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에는 매우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노출되면 곤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개되고 개방되면 무질서나 혼란이 초래된다고 믿는 경향. 넷째, 그 결과로 스스로 보편적인 국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확신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실제에서는 특정 이념과 고정관념의 틀에 빠지는 경향, 혹은 군과 안보 관료 자신을 포함한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의 틀에 갇히는 경향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국방개혁안 경우도 위협 분석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위협은 뭐가 위협이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가끔씩 그렇게 국민들한테 묻습니다. 시민들한테 북한 핵 문제가 더 무서우세요? 경주 같은데 지진 나서 핵발전소가 터질 게 더 무서우세요? 당신이 피폭을 당한다면 무엇에 의해서 피폭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폭의 위험에 관한 한 우리 뒷마당에 있는 핵발전소가 더 위협적인 것이냐, 휴전선 너머에 있는 혹은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핵무기가 더 무서운 것이냐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거에 먼저 대비할 것이고 예산은 어디다 먼저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국방개혁으로 한계 지어서 들어오다 하더라도 역대 국방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예외 없이 군 내부의 여러 가지 논쟁이 바깥의 논쟁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게 군 자신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졌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위협 분석을 토대로, 근데 위협 분석은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국방백서를 매번 보는데 위협 분석은 조금씩 바뀝니다. 별로 변하지 않는데 거기다 각 군의 기능권을 얻는 방식으로 국방개혁이 아니라는 게 구성되죠. 저는 국방개혁 토론회도 많이 가봤고 참관도 해봤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시더군요. 저는 국방개혁안에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참여하는지 몰랐고요. 그렇게 논쟁적인지도 몰랐습니다. 시민과 군 간의 논쟁은 잽이 안 될 정도로 군인들 간의 논쟁이 큰 것이 사실은 국방개혁안의 논쟁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놀랐습니다. 아, 국방개혁안은 군 내부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구나. 근데 우리는 개입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또한 느꼈었습니다. 역시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민 통제라는 얘기가 있지만 시민 통제 얘기 잘 안 나오죠. 군 자체의 통제, 군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하는 통제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정부 내에서 국방부에 대한 통제도 잘 안 됩니다.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사드 무기가 들어왔는데 대통령도 몰랐다는 일이 생겼고요. 국회가 그럼 군을 통제하고 있느냐? 정보 정말 안 내놓죠. 한동안은 국방 분야에 대한 감사 보고서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과 목차와 감사 담당자 사인까지도 2급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더군요. 국방부에서 2급 비밀을 지정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의 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청구해봤고 국회를 통해서 요청해봤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민의 정보 접근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방산 비리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뭐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전문화 계열화가 있어야 폐지한 게 더 문제고 아니고, 이런 구조가 있는 한 방산 비리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토로한 게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도대체 돈도 많이 들였고 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세다고 그러니 나 못 믿겠다. 이 얘기를 사실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인가 국가정보원이 주도해서 방위력 평가를 했더니 한국군이 역시 좀 앞서긴 한다 하는 결과도 나왔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 현실주의적으로 보였던 그런 군사정책, 그렇게 해서 국방개혁안에서 만들어낸 위협 분석이나 국방개혁이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관철된 군사 외교 정책들이 정말 효과를 냈느냐? 북핵 문제라는 건 무슨 남한 정부가 퍼주기를 해서 생겨났다는 게 우리 내부의 우리 국내 정치적 쟁점이긴 한데, 미국의 정보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북한의 핵은 뭐 재래식 균형에서 남한이나 주한미군의 전력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된 북한이 북한 군사 당국이 개발한 말하자면 싸고 값싼 대응 방법이다.
라고 아주 일관되게 우리의 동맹국의 정보 보고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마치 무슨 특정 남북 화해를 위한 외교 정책에서 발생한 것처럼 평가되면 곤란하겠다 하는 거죠. 때문에 이 사실은 지금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 때문에 여태까지 군사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한 부메랑인데 그걸 우리는 비대칭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럼 이 비대칭 위협은 뭘? 북한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면 어떤 과정에서 발생한 위협이냐? 북한의 군사적 취약성에서 생겨난 위협이냐? 남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에서 생겨난 위협이냐? 그러면 우리가 군비 통제나 국방 정책이나 국방과 관련된 외교 정책을 할 때 그래서 압도적인 무력을 만들어서 북한 군사주의자들을 무력화시키거나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군사정책을 짤 수 있느냐? 근데 정말로 대치하는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군사주의 세력을 좌절시키는 군사주의적 방법이 있느냐? 전쟁에서 진짜 절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그쪽을 절멸시키거나 굴복시키려고 하면 더 고개를 쳐드는 게 군사주의의 특징 아니냐? 우리 군인들한테 너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한테 꿇어.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아이고 우리 군사적으로 안 되니까 꿇어야 되겠네요. 우리 군인들도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군인들은 더 싸우려고 그러고 더 어떻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라도 적을 공격시킬 수 있는 선제 공격 수단이든 뭐든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선군주의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왔군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는 게 불량 국가 개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고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고 동맹 세력도 가졌던 미국 군부도 아니죠. 미국 군부는 오히려 신중했는데 군부가 아니라 미국 정치권이 빠졌던 노릇이죠. 이라크는 불량 국가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식해서 레짐 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약간 십자군적 사명감도 있고 근데 그것은 점령해서 가능할 것이다. 안정화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군사개혁할 때 우리가 육군을 많이 둬야 하는 이유로 이라크에 점령해 보니까 육군이 적으면 안 되겠더이다 라는 게 평가인데 정말로 아전인수적 평가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그거의 동맹군들의 육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북한보다 한없이 군사력의 작은 이라크 하나를 실제로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군사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점령하려면 육군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고 그래서 50만 이하로는 절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라는 군사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위협 분석부터 방위 전략까지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판단들이 정말로 상식적으로 맞느냐, 현실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해 왔고 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인데 장교 출신 민간인이라는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시민 통제권을 확보하는 거다. 국회의 통제권,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 인용된 자료들을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도 NSA나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통계에 보면 북한의 GDP, 미 국무부가 추정한 GDP 전체가 우리 국방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국방 예산이 북한 전체 GDP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적지 않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남북 군사력 평가를 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국방개혁안 307 국방개혁안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졌는데요. 62페이지 하단입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2011년 공식화된 이명박 정부의 307 국방개혁안의 골자는 북한 비상사태 대비, 사실 이게 점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국지도발 대비, 비대칭 위협 대비, 전략적 보복 능력 확보, 첨단 전력 확보, 적정 병력 유지. 첨단적 전력 확보인데 또 적정 병력 유지라는 얘기도 또 나와요. 그다음에 기타 국제안보 수요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63페이지 하단에 공격적인 대북 군사 작전과 계획 훈련을 재검토해야 된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 국가건 북한이 유사시에 망하건 거기 쿠데타가 일어나건 광주 때 북한이 넘어오지 않았던과 마찬가지로 여하한 사태가 있어도 남한 군대가 거기 가서 안정화 작전이든 뭐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잖아요.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미국이 와서 조정하죠. 그럼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나면 중국이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뭐 비자주적인 일도 아니죠. 동맹 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한 군대에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엔사도 그걸 보장하지 않는데 행정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적 전제들을 삼지 않는 게 좋겠다. 두 번째, 확대 보복 전략. 이게 미치광이 전략인데요. 연평도 이후에 김건희 장관이 다시는 뭐 그걸 국지전을 도발할 수 없을 만큼 왕창 깨놓겠다. 이게 미치광이 전략이게 이게 뭐 제가 그걸 비유하는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미치광이 전략과 미국의 전략과 북한의 미치광이 전략은 60년간 해왔어요. 사실 미치광이 전략이 제일 약한 건 남한인데 정말 미치광이 전략 쓸 수 있습니까? 확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럼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확대 보복할 텐데 그 손해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걸고 우리 군이 감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미치광이 전략을 중심으로 짜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셋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물론 이 개념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군사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예방 공격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면전을 상정한 군비 정도는 축소할 수 있는데 특히 육군 병력은 대폭 축소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아까 이남주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그런데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약했기 때문에 이 말을 막 함부로 해도 별 문제 없었어요. 지금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중에 좀 이상해졌지만 초기에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한 세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처음 방공식별구역 문제할 때 국내 여론에서 막 중국과 싸우자 그랬는데 외교부나 국방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방공식별구역하고 겹쳐진 영역도 있고 이미 일본 방공식별구역도 우리 제주도나 무슨 우리 영해까지 들어와 있고 중국 하는 거 중국만 문제 삼을 수 없다 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어도 영토는 아니다. 그 바위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영토 개념으로 해서 중국과 대치할 이유 없다라고 공식화했어요.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둘째, 남중국해 와서 개입해달라고 미국이 왔는데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사드까지도 막판에 3-no 해가지고 잘 대처했습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정부를 결코 좋아하지 않지만 초기에 이명박 정부가 흐트러났던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조화를 꾀하려고 했던 굉장히 현명한 정책들을 취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무너지면서 대외 정책도 무너진 게 되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런 건데 한국군이 그 노무현 정부 때 대양해군 얘기를 했어요. 대양해군은 특히 테러와의 전쟁과 연관되면요, 테러 그다음에 이런 위협을 해서 아라비아해부터 중국을 포함하는 모든 바다에서 미국이 제해권을 유지한다는 거고요. 우리 청하 부대는 지금 사실 그냥 청해 부대로 파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블루시 아닙니까? 블루시, 청해, 대양해군론의 상징이라고 청해 부대가 가 있는데 연합해군입니다. 연합해군으로 소말리아에 가 있는데 사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연합해군으로 소말리아 앞까지 갈 근거가 솔직히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해군이 연합해군을 구성할 수 있느냐? 특정군의 작전 지휘를 받는 연합해군. 근데요, 이 연합해군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위대,
집단적 자위권을 하게 된 자위대 장군이 이 연합해군을 이끌어서 자위대의 작전 지휘를 받게 된 겁니다. 청해부대 안에서. 우리가 소말리아에서 무슨 해적 작전했다는 것만 크게 뜨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한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원해에 나가서 해군이 연합해군 하에서 자위대의 지휘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선례를 청해부대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리포트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것이 가지는 잠재적 의미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국방부는 그냥 원해 작전이니까 좋죠. 외교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매우 중대한 선례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그거에 전제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점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장성수 정말 못 줄이냐? 아니 이거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했을 때도 장성수는 스스로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왜 못 줄이냐는 거예요. 그건 장교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장교수 인사직책을 해결해요.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고요. 그럼 장교수는 왜 많냐? 미국도 군사혁신하면 뭐 하면서 다 장교수는 줄였어요. 어쨌든 60%로 줄이거나 70%로 줄이거나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럼 장교수 줄이고 부상한수 늘리고 병력수 해가지고 한 40만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제 제안은 사실 이거고, 그러면 현역병 1년 갔다 와도 충분하다. 우리가 뭐 제대로 된 군인이라고 하는 독일도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징병제 할 때는 9개월이나 12개월 했어요. 육군 사병 열심히 훈련시켜서 훈련 방법 바꿔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할 얘기 하나 남네요. 작전 통제권. 작전 통제가 받는다고 논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 개념을 그대로 하면은요, 고스란히 이렇게 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사력을 남한군이 다 가지기 전에는, 그럼 미국이 한다 뭐 MD니 킬체인이 남한군이 다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작전 통제권 못 받는다는 식으로 되고, 설사 그렇기 전에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 남는 전력은 뭐 말라카예베도 가고 뭐도 가고 한미동맹 그 자체의 국제화로 역할이 바뀌면서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위 전략을 가질 것인가에 전제 없이 그냥 작전 통제권만 받으면 안 된다. 우리 군이 독립적인 작전 계획이나 전략 개념이 없다는 것은 주한미가 어떤 전체 작전 계획을 그냥 통제권만 받아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는 방어 위주의 그리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어떤 적정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 유사시 지원 병력에 대해서도 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 전력도 이 정도면 됩니다. 전면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7년 이후에 벨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전쟁의 완성 형태는 어디죠? 당신들은? 지원 전력 얼마나 필요하지? 작전 통제권 얘기를 하면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그거에 맞게 독립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예, 이상으로 발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